주식 대박 의혹에 휩싸인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결국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장기간 패로해온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 처리가 가능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편 문재인 정부 첫 정기국회가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여야의 전방위적 격돌이 예상됩니다. 이 시간 김현 민주당 대변인, 차명진 전 국회의원 두 분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정치 편향 논란에 의해서 주식 대박 의혹까지 불거졌던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결국 자진 사퇴했습니다. 자, 주식 거래와 관련해서 위법 행위 없었다, 불법하지 않았다 본인이 주장했는데 갑작스럽게 자진 사퇴한 배경 어디다 보십니까? 오늘 본인의 사퇴의 사퇴 내용을 보면 불법은 없지만 국민들의 눈높이나 헌법재판관으로서의 도덕성을 높이 요구하는 그런 국민들의 요구에 아무래도 좀 부담을 많이 가지지 않았나 싶고요. 두 번째로는 본인 거취 때문에 지금 김희수 헌법재판소장의 표결이 어저께 부결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아마 본인이 사퇴를 해야지만 이 문제가 좀 매듭이 풀릴 거다라는 생각 하에서 오늘 자진 사퇴한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두 가지 얘기를 해주셨고요. 차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배경. 1년 만에 12억을 벌었어요. 이제 주식 단타 매매로. 그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실제 기업의 투자 정보나 어떤 기업 내부 기술 개발 정보를 확실하게 꿰고 있지 않는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특히 개미 투자자들이 저 정도면은 차라리 헌법재판관보다는 국민연금 투자 심판관이 어떻게 국가를 위해서 더 도움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다고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만약에 이런 단기 투자를 하면서 그 해당 기업의 이 정보를 알았다면 이건 불법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인사건이 처리된 이후에라도 조사를 해야 되고, 몰랐다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가를 위해서 좀 기여하려면은 좀 다른 직을 하시는 게 맞지 않았을까. 그래서 당연히 사퇴를 할 수밖에 없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오신환 의원이 지금 진정서를 제출했거든요. 금감원에서 일단 어느 정도 사실관계 파악은 할 것으로 저희들이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거와 상관없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사실관계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 수사까지 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시는지, 그건 어떻게? 일단은 아마 제가 알고 있기는 금감원에서 이런 이제 내부자 거래 등에 의한 어떤 불법 주식 거래 이런 것들에 대한 조사가 먼저 있을 겁니다, 아마. 그것들이 돼서 아마 이것이 어떤 불법적 혐의가 있다고 하면은 검찰에 고발을 하겠죠. 알겠습니다. 자, 대변인님, 아무래도 민주당 쪽에서도 사실 걱정을 좀 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본인한테 압박을 가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청와대도 사실 그랬고 본인의 거취를 스스로 이제 결정한 거였는데, 아무래도 청와대 인사 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있지 않냐, 지금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벌써 자진 사퇴한 내정자는 5번째라고 이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비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초기부터 말씀드렸던 것은 인수위원회가 없이 국정을 바로 시작하다 보니까 인사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안 돼서 생긴 문제가 있어서 국민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을 보강해서 이제 인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한 건 맞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자진해서 사퇴하신 분들의 경우에 공직으로서 결격 사유의 결정적 결격 사유라기보다는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은 내용으로 인해서, 또는 본인이 이제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가 매우 높아진 것에 반해서 자진 사퇴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반적인 이 청와대 인사 검증 시스템의 잘못이다라고 얘기하는 야당의 주장은 좀 과도한 면이 있고요. 다만 지금 이제 불거지는 건들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고 촘촘하게 인사 검증을 하지 못했다라는 국민들의 지적이나 아니면 일부 야당의 지적에 대해서는 좀 더 겸허하게 수용하고 이제 거의 이제 인사청문회가 이제
막바지 이제 한 분에 대해서만 남아 있는데 그것을 제외하고 일단은 여기까지 일단락되고 그 다음부터는 조금 더 국회 차원에서 이제 인사 검증을 좀 제도화시키는 문제를 예.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진행할 것으로 준비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제가 볼 때는 국회에서 조금 더 이 좀 제도화된 것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당사자가 그 직을 수행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되느냐를 검증하는 건데 최근에 좀 이렇게 그 인사 검증 과정에서는 지나치게 개인뿐만 아니라 주변 것까지 다 이제 드러나면서 공개되면서 어쨌든 가족 간의 그런 좀 그 매우 좀 안타깝게 생각되는 문제도 있고요. 또는 예. 소명된 것조차도 좀 계속 논란이 되고 있어서 좀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청와대도 좀 당혹스러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좀 통상 과거를 보면 이렇습니다. 이 청와대에서 말도 안 되는 인사가 이렇게 소위 말하면 후보로 올라왔을 때 예. 대부분의 경우 당시에 저희가 이제 그 곁에서 지켜본 바도 그렇고 비서실장 했던 분들이 이제 후일담으로 얘기하는 거 보면은 자기들이 인사 검증을 하기에는 대통령이 너무 확실하게 밀어붙인다. 이런 경우에 항상 그 인사 사고가 났다라는 그 경우들이 꽤 있었어요.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하겠지만 그런데 이번의 경우 그러한 경우 또 아닌가라는 의심을 받지 않으려면 예. 그야말로 인사 시스템이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라는 부분을 차제에 이제 5명째 지금 실제 우리가 보기에 쉽게 납득할 수 없는 그런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낙마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청와대 인사 시스템, 그 인사를 책임진 사람들에 대한 어떤 책임을 예. 물어야 될 때가 저는 책임을 맞다. 물어야 한다 보신다. 봅니다. 예, 그럼 뭐 민정수석실에서 관할하지 않습니까? 물론 인사수석도 있습니다만은. 그렇죠. 예. 예, 민정수석, 인사수석 관련해서 지금 특히 잘 생각해 보세요. 낙마한 사람 중에서 법무부 장관이나 이번 헌법재판관이나 주로 이 법조 개통에 했던 분들 그리고 그 법조 개통에 있으면서 실제 문재인 대통령과 일정하게 그동안 정치적 행보를 같이 했던 분들 이런 분들이에요. 그 이런 분들인데 먼저 번에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자기 아들의 어떤 불법 부당한 어떤 그 입학 문제 이 사실은 엄청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킬 만한 사안인데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후보로 올라줬단 말씀입니다. 그렇다면은 이거는 상당히 민정수석 쪽에 어떤 체크라인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보여집니다. 저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좀 바로잡아야 될 것은 법무부 장관의 아들 입학 문제는 사실은 그 아들의 그 장래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굳이 설명하지 않고 해명하지 않고 넘어간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 이제 안경환 내정자께서 본인이 자진 처리하면서 과거에 있었던 그 이제 불상사에 대해서 더 이상 해명하지 않겠다. 그래서 자진 사퇴한 케이스고요.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범법이나 불법 행위가 있어서 그만두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뭐 민정수석이나 인사수석에 대한 책임론을 얘기하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인사 검증 과정에서 높아진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 그다음에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도 지금 또는 미래까지 이제 법을 다룰 분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라는 판단이었던 것이죠. 지금 이제 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개별 사람들에 대한 그 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서 생긴 문제라기는 좀 거기까지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그 아까 김 대변인께서 이제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낙마 배경 중에 하나로 김인수 헌법재판소장 뭐 지금 권한 대행을 장기간 하고 있는데. 약간 그 부분이 부담이 돼서 스스로 물러날 수 있다. 약간의 그런 뉘앙스로 말씀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 과연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어제 사실 상정되지 못하고요. 계속 지금 현재 소장은 장기간 표류 상태인데 오늘 여야 사당 원내대표들이 일단 4일 날 직권 상정 쪽으로 일단 방향을 잡아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약간의 그러니까 뭐 희생양이라 할까요? 그런 역할을 해줬다고 보시는 겁니까? 일단은 본인 스스로가 김희수 소장의 문제가 부담스럽다고 한 부분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야당에서 이미 주장을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별개로 가다가
또 그 이유정 재판관 문제를 같이 또 연계해서 이 문제를 처리하지 않으면 김희수 소장 문제를 하지 않겠다라고 결국 어저께 불발이 된 거기 때문에 원인이 이제 그 제거됐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다만 이제 또 야당에서 다른 이유를 들고 소장 문제를 또 이렇게 어렵게 만들 이런 뭐 이렇게 확신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적어도 오늘 원내대표들이 모여서 합의를 끌어낸 만큼 월요일 날 정도에서는 장기간의 이런 그 헌법재판소의 이 불안정한 상태를 해소시켜 주는 것으로 가닥이 잡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또 그렇게 해주시길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공상정 모양새는 좋지는 않아 보입니다. 여당이 지금 궁지에 몰린 게 지금 보입니다. 우리 같이 이제 일반인이 보더라도 지난번에도 이런 얘기했었어요. 그 조대엽 후보나 그다음에 안경원 후보나 이런 문제들을 얘기할 때 그 여론에서 특히 여당에서 누구 그 중에서 한 명 뽑냐, 두 명 뽑냐, 그래서 낙마시키냐 이런 거는 사실은 맞지 않다. 인사 문제는 개별의 문제지 이것을 뭐 누구는 그 중에서 몇 명 뽑자, 그 중에서 누구냐 이렇게 하는 건 안 맞다라는 이제 원칙이 나왔었잖아요. 지금도 똑같아요. 김희수 후보하고 이유정 후보하고 서로 주고받기로 한다는 거는 이건 맞지 않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이유정 후보는 그 자체의 문제로서 이제 낙마한 거고, 김희수 후보와 관련해서 이것을 이제 처리하기 위해서 이유정 후보 건을 이렇게 슬쩍 밀어넣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김희수 후보는 제가 볼 땐 이래요. 이분 문제도 처리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겁니다. 왜? 이제는 국민들 모두가 이 허니문 기간이 끝났다. 실정하게 어떤 하자가 있는 후보를 우리가 그냥 덮어줄 수는 없다라는 얘기가 있고, 또 여당도 이것을 밀어붙이기에는 잘못하면은 탄핵 보훈 인사라는 그런 비난을 받을 수 있고, 또 국민의당 입장에서도 호남 사람이면 무조건 통화시키냐? 이분이 그때 광주를 어떤 응징하는데 어떤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 이런 부담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야당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은 원래부터 이분은 안 된다. 이분은 어떤 실제 이분이 갖고 있는 좌편향보다도 더 중요한 건 이분은 그때 상당히 기회주의적으로 처신한 거 아니냐라는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분 문제 어렵다. 이게 실제 우리가 지난번에도 헌법재판소장 없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문제 처리됐잖아요. 그리고 또 대법관 같은 경우에도 상정됐다가 아예 흐지부지 된 사람도 또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땐 이런 여러 가지 이 정황을 놓고 볼 때 결과를 장담할 수 좀 어렵다.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근데 표결까지 못하게 하는 거는 안 맞지 않습니까? 사실은 지금 이제 길게 설명을 하셨는데 그 김희수 재판관이 지금 재판관입니다. 그리고 소장의 권한대행이고요. 맞습니다. 앞서 뭐 탄핵에 대한 보훈 인사라고 하는데 이분은 그 이전에 헌법재판관이셨고요. 그다음에 0대8로 전원으로 탄핵이 된 겁니다. 그것이 김희수 재판관의 소장되는 것하고 연결짓는 건 좀 무리라고 보고요. 저는 부결되든 가결되든 국회의 본연의 임무, 그러니까 인사청문회 끝났으면 본회의에 회부해서 국회의원들이 소신껏 투표를 하면 되는데 야당의 의석수가 많다는 이유로 이런 것을 발목을 잡고 계속 무슨 사건과 연계하거나 뭐 인사청문회 요인이 발생하면 또 이유를 들어서 자꾸 수년시켜서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어쨌든 여야 원내대표들이 합의를 이끌어낸 만큼 4일 날에는 이것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그 판단은 국회의원 헌법기관이 국회의원들 개별적 판단, 소신 투표를 하면 될 문제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인사 문제 관련해서 한 분 더 있죠.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역사에 무지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퇴를 일단 거부를 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과연 본인의 능력과 상관없이 그런 문제에 걸려서 무슨 이런 논란을 빚는 것 자체가 문제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국무위원이 될 사람이 과연 저게 적절한가에 대해서 좀 논란의 여진이 있어 보입니다. 어제 해명 기자회견 충분했다고 보시는지요, 대변인? 어쨌든 뭐 논란이 있는 거는 맞고요. 우리 국민들 안에서 여전히 이제 야당에서는 자유한국당은 건국절을 수용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또 혁신위원회에서 내서 또 그 당 안에서도 지금
굉장히 이제 얘기가 많이 되고 있고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 그동안 얘기해왔던 건국절간 임시 정부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일단 장관 내정자께서 스스로가 무지했음을 고백하고 사과했다는 점이 이제 어저께 기자회견이었죠. 그래서 인사청문회 과정을 좀 지켜보자라는 것이 현재까지 당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분이 과연 그 장관으로서 그 적임자이냐라는 것은 제도나 절차에 따라서 좀 진행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봅니다. 어제 기자회견 충분히 좀 국민들에게 설득을 할 수 있었는지 차이는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볼 땐 이래요. 이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에는 그야말로 이제 갈 때까지 갔다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여당 내부에서 이 문제 갖고서 왈부한 거지 야당에서는 그냥 좀 쳐다만 본 상황이에요. 지금 한 3일 동안. 그래서 야당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현재 제가 볼 때는 이런 고민 정도 수준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창조과학론을 주장한 분이다 해가지고 또 여당 내에서 그때 문제가 됐었죠. 그다음에 또 이분은 뭐 1948년 그 건국절을 주장하는 분이다. 또 여당 내에서 왔다 갔다 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또 본인이 또 해명을 하면서 글쎄 장관 후보자가 이런 용어를 써도 되는지 제가 역사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라고 무슨 뭐 시제 그 뭐 학생이 자기 고백하듯이 하는 것 이거 자체가 일정하게 좀 해프닝으로 보이는 거죠. 야당 입장에서는. 그래서 정말로 이런 사람을 추천할 만한 자격이 있는가? 또 저런 사람이 어떻게 또 장관 후보가 됐는가? 또 여러 가지 야당에서는 오히려 곤란한 그 여당 내부의 그런 어떤 이 상당히 혼선을 보면서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 일단 청와대 쪽에서는 좀 기류 자체가 지켜보자. 청문회까지 가보자. 근데 청문회 일정이 일단 7일에서 11일로 좀 미뤄졌습니다. 좀 시간을 더 청문회 준비할 시간이 좀 필요하다. 네, 이런 이야기 오늘 아마 여야 간사가 모여서 대화를 나눈 결과가 청문 절차를 좀 진행하는데 준비가 좀 미흡했다. 그래서 좀 시간을 좀 두고 청문 일정을 잡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논의가 됐고 아마 11일로 예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11일 날 이제 이런 문제들이 다 노출이 되고 또 여야 공방이 있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또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를 두고 또 여야 간에 대립을 할 거고 뭐 이거는 뭐 대통령께서 이제 의지만 있다면 물론 이제 임명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어떻게 앞으로 될 걸 보십니까?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서의 자격이 뭔가 그런 부분을 이분이 충분하게 숙지하고 있는가 그런 차원에서 아마 야당에서는 백지 상태에서 청문회에 임할 겁니다. 이분이 뭐 창조과학론을 신봉하느냐, 그다음에 뭐 건국절을 신봉하느냐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그게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건지 여부도 아마 좀 확인을 해보겠죠. 근데 그래서 야당 입장에서는 특별하게 그 부분을 별로 중요시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고요. 아마 다른 사안들 일정하게 도덕성 또 해당 사업에 대한 업무에 대한 능력 이런 것들을 검증하겠죠. 그 부분이 뭐 탁월하다면 얼마든지 나머지 부분이 뭐 상쇄될 만하다고 당연하죠. 알겠습니다. 자, 인사 얘기는 이 정도 하고요. 각 당 얘기 좀 해볼까요? 자, 정치권 얘기입니다. 국민의당 대선 평가 보고서가 오늘 공개가 됐습니다. 그 보고서 내용에 대해서 송금주 대변인이 잠깐 언론 브리핑을 했는데 그 내용 들어보시고 계속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들려주시죠. 이번 대선 평가 보고서에 안철수 전 후보의 연약한 지지층, 대선 승리를 위한 전략 부재, 준비되지 않은 홍보 전략과 캠프와 당 선대위 간의 협조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이 대선 패배의 원인으로 거론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후보의 모호한 중도성, 대중성, 선대위 컨트롤 타워 역량 부족, TV 토론 컨셉 설정 실패와 더불어 국민의당 오늘 대선 평가 보고서를 공개를 했는데 뭐 패인을 여러 가지로 분석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들으시기에 저중에 가장 큰 원인, 패인이 뭐라고 보세요? 여러 가지를 우리 수석 대변인이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근데 시점을 이미 놓친 거 아닌가요? 대선 평가 보고서가 비대위원회에서 이제 해야 되는데 일부러 시점을 놓친 것 자체는 이제 안철수 당대표가
가 지금 선출됐지만 그분이 이제 도전한다는 의사가 맞물려 있으면서 이제 시기적으로 좀 늦춰진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결국은 평가라는 것은 평가를 기초로 해서 미래로 가기 위한 이제 그 근거 자료인데 과연 자신의 문제를 이렇게 다른 문제를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미래를 위해서 준비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비관적입니다. 예, 내용보다는 그 보고서를 공개한 시점이 전당대회 이후라서 그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다시 해석하면 안철수 대표에게 뭔가 다른 명분을 준 거 아니냐, 뭐 이런 네, 뭐, 구실을 준 거 아니냐, 뭐 이런 해석이 됩니다만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현재 자유한국당 소속이 아니라 대선 캠프에 몇 번 있었던 사람 입장에서 좀 평가를 해보면은 예. 저 선거 평가서는 조금 뭐라 그럴까 좀 결과론 그러니까 별로 그 향후 전략 수립에 도움이 안 되는 예. 그런 그 내용인 것 같아요. 이제 실제 어떤 선거에서 지면은 모두가 다 부족했다. 100가지가 다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제 그런 내용인데 제가 볼 땐 이래요. 실제 당시에 안철수 후보는 어차피 저런 상황, 그 기반도 부족하고 상당히 입장도 모호하고 이런 상황에서 출발한 겁니다. 그 상황에서 저 캠프가 승리할 수 있는 관건은 딱 하나 있었어요. 자기만의 화두를 잡아내는 거였는데 예. 그러니까 불리한 상황에서 트럼프가 그야말로 지금 생각하면 모두가 말도 안 되는 자기만의 화두를 잡고 밀고 가가지고 결국에 승리했듯이 안철수만의 화두를 잡았어야 되는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실패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안철수는 그야말로 정말로 호남은 내 땅이다 하고서 호남에만 몰두하든지 예. 아니면 진짜 중도란 이런 거다라고 해서 그냥 진짜 그것을 그냥 끝까지 물고 늘어든지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사실 문재인 이길 자 누굽니까? 라고 해서 그냥 간마음 밑에서 받아먹으려고 예. 그런 식의 어떤 행태만 하다가 나중에는 왔다 갔다 했어요.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당선은 그냥 2등도 아닌 3등으로 떨어지게 된 요인이죠.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정확한 그 지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그 제 평가 보고서는 하여튼 뭐 제 생각도 뭐 그 한 생각에 불과하겠지만 그 김 대변인 말씀처럼 이미 안철수 대표가 전당대회 승리를 했는데 이제서야 뭐 보고서를 낸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 부분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전혀 뭐 책임론을 묻기에는 이미 늦었다. 그럼요. 내용만 괜찮았다면 내용만 괜찮았다면 뭐 지금이 아니라 1년 후에 내도 도움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향후에 다시 한번 도전하는데 그게 예. 밑거름이 될 테니까. 예. 근데 저 보고서는 제가 볼 때 페이지가 종이가 좀 아까울 정도로 결과론에 불과한 것 같다. 뭐 제가 그냥 한번 대선에 몇 번 뛰어본 사람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좀 어려운 지경에 처한 분 얘기 좀 할까요? 바른정당 이효은 대표 금품 수수 의혹 논란으로 좀 당내 분위기도 어수선한 것 같습니다. 일단 진유 여부와 관계없이 본인으로서는 굉장히 좀 당혹스러울 수도 있는데 정치적으로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이 문제 어떻게 일단 뭐 사법당국으로 넘어간 사안이잖아요. 이제 검찰에 배당이 되고 조사가 되면 예. 양쪽이 지금 엇갈린 진술이 지금 나오고 있어서 그렇죠. 조금 더 지켜봐야 될 사안인 것 같으나 어쨌든 정치인으로서는 큰 고비에 좀 맞닥뜨려져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러면 본인도 이제 사실관계, 그러니까 진상은 밝혀야 되는 상황이고 아니다고 부인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뭐 법적인 대응을 자기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차 의원님 생각하시면? 이혜훈 대표하고는 아주 친한데 개인적으로. 예. 그래서 제 얘기가 조금 거북한데 일단은 제가 보면 이 설상가상입니다. 이제 바른정당 자체가 현재 향후 진로와 관련해서 자유한국당과의 합당파, 그 다음에 국민의당과의 제휴파, 예. 혹은 독자파 이런 지금 내부 혼선이 상당히 심한데 이것을 다 통합해야 될 리더십 그야말로 이혜훈 대표가 개인적인 도덕적 결함 문제로 벽에 부딪혔어요. 근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쉽게 많은 분들이 이런 식으로 상식적으로 얘기하죠. 그렇게 그 지저분한 사람인지 모르고 그 사람과 교류를 했고 그 사람한테 조언을 듣고 그 사람한테 소위 말하면 돈을 빌렸냐. 예.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그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실제 그 인터넷만 쳐봐도 그 사람에 대한 그 과거에 부적절한 했던 경력이 쭉 나오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 소위 말하면 이분이 지금 이혜훈은 3선이나 된 분인데 과연 그런 사람을 이렇게 아무 스스럼 없이 예. 검증 없이
접촉했을까? 정치인이라는 게 그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신세인데 예. 그 점을 경계를 못했다는 거는 예. 알았다면 문제고 예. 못했더라도 오히려 이게 리더로서의 자질이 상당히 문제시 되는 거죠. 사건 발생 그 시점하고 좀 꽤 흘렀잖아요, 시간이. 그렇죠. 사실은. 물론 진위 관계는 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자, 왜 이 시점에 이게 나왔는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바른정당도 개혁 작업을 좀 모색 중이고 통합론도 연대도 솔솔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이 시점에 제기해가지고 이 과연 누구한테 있을지 그 부분 어떻게 보세요? 그 오 아무개라는 분이 예. 타이밍을 절묘하게 잡은 거죠. 그동안 쫙 엮었다가 이제 자기가 그 이상으로 뭔가를 뜯어내다가 안 되니까 이혜원 대표에게는 참 정치적으로 중요한 시기에 이 문제를 터뜨려서 예. 같이 망해보자 예.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좀 들어보실까요? 예. 이혜원 대표의 진퇴와 관련된 내용이죠. 예. 저희들은 평소 이혜원 대표의 이 인품이나 이런 걸로 봐서 네. 이 대표의 주장이 맞기를 바라지요. 객관적인 증거나 이런 과정 없이 서로 추측으로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는 저는 별로 이 사건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고 보고요. 네. 사법 과정에서 엄정하게 그 잘잘못이 가려질 거라고 그렇게 봅니다. 상황의 진전에 따라서 네. 이 대표가 결심할 상황이고 네. 또 상황의 진전에 따라서 당원들의 뜻이 모아질 걸로 봅니다. 네. 예. 좀 결과를 지켜봐야 되는 네, 건가요?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 자, 주호영 대표의 평소의 그 언행으로 보면 좀 세게 얘기한 거죠. 저 정도는요? 그렇죠. 그렇습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자, 한국당 얘기 좀 하겠습니다. 오늘 뭐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과 또 인적 청산과 관련해서 끝장 토론을 진행 중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좀 들려오죠. 자, 어떤 쪽으로 결론을 할지 뭐 시점과 인적 청산의 범위가 가장 핵심 쟁점이고 논란인 것 같습니다. 홍준표 대표로서 좀 시급한가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그래서 제가 그분들이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예. 일반적인 자유한국당 당원의 입장에서 보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굳이 지금 출당을 시켜야 될까? 1심이 10월 말이라고 하는데 그때까지 좀 두고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일단 일반적인 거고요. 예. 또 하나 두 번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처분과 우리가 또 흔히 얘기하는 친박 핵심들의 처분을 굳이 또 동일시할 필요가 있을까? 분리를 해야 된다 예. 하더라도. 그렇죠.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하게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망친 사람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예컨대 현재 바른정당으로 간 사람도 일부 포함이 되죠. 그런 부분을 좀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좀 분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세 번째는 현재 바른정당의 그 현황을 놓고 볼 때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시킨다고 바른정당 20명이 이렇게 오롯이 자유한국당으로 올 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유한국당 당원 일반들은 그렇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결론은 뻔하겠죠. 알겠습니다. 자, 한국당의 인적 쇄신 작업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탈당 여부에 대해서 당내에서 크게 논란이 없는 걸 보면 그러니까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느냐만 남아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판결이 이제 10월 달이면 예. 이제 다음 달에 이제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럼 그 전에 뭔가 조치를 취해야지만 그나마 명분, 마지막 남은 명분에도 있지 않을까라는 예. 그런 이제 흐름이 있을 거고 친박에 적극적이었던 분들은 차마 이제 동의도 못하고 또 반대도 못하고 이제 이런 예. 어정쩡한 상황이어서 예. 그 문제에 대한 논란은 크게 없는데 저는 뭐 뭐든지 순리대로 가는 게 맞다. 지금 예. 저희 더불어민주당이나 문재인 정부의 인사 문제를 놓고도 특히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처음부터 매우 이제 공격을 세게 했는데 정작 당사자들의 문제나 본인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철저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어째 보면은 지금 뭐 당의 지지율이 한 자릿수 오늘도 이제 여론조사상에 한 자릿수로 떨어졌는데 예. 그 지지층 내에서도 지금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는 좀 큰 기대를 접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는 저희대로 국민의 눈높이와 국민의 뜻에 따라서 국정 운영과 정당 운영을 해 나갈 테지만 적어도 그 대통령이 탄핵되고 구속돼서 재판을 받는데
소속 정당을 떠나서 정치인으로서도 제 역할을 할 수 없는 조건이라고 예. 한다면 예. 응당 거기에 맞추어서 판단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보수든 뭐 진보이든 떠나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상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예, 대단히 미안한데요. 예, 말씀하시죠. 자유한국당 내부의 당원 자격 여부에 관한 문제, 이거는 저희 집안의 문제고요. 장 차관 내지는 청와대 인사의 자격에 관한 문제는 그거는 당을 뛰어넘는 전 국민적 문제입니다. 이거하고 동일한 차원에서 보신다는 전직 거는 대통령에 대한 거친 문제이기 때문에 김현 그렇습니다. 네. 의원님의 어떤 이 실언일기를 제가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뭐 다 맞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일단 문제는 한국당에서도 지금 내부에 진통이 있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고요. 민주당 얘기 잠깐 할까요? 추미애 대표 뭐 지금 식사 정치에 들어갔다고 하죠. 어제도 뭐 일기주도 식사를 같이 했는데 앞으로 계속 만나면서 소통을 계속 하시는 겁니까? 그 부분 그동안 아무래도 이제 뭐 탄핵 그다음에 대선 그리고 나서 이제 인사 그다음 추경 정부 조직 개편 처리를 쭉 이제 짜여진 일정만으로도 굉장히 이제 버거웠던 거고요. 그래서 취임한 지 1년이 이제 지난 27일 날 1년이 됐고요. 그리고 나서 2년째 맞이해서 이제 2기로 돌입하면서 그동안 많이 만나진 못했습니다. 이제 현안이 있을 때는 그 의원들과의 소통을 이루었지만 뭐 초선 의원이나 재선 의원 또 중진 의원 뭐 지난 이제 1기 때 함께했던 지도부 그리고 새롭게 이제 그 2기를 형성한 최고위원들하고 이제 공식적인 회의는 뭐 있었지만 좀 사적으로 대화를 나눠서 속 깊은 얘기를 나눌 기회가 좀 적었던 지적이 있어서 어저께는 이제 1기 이제 지도부를 했던 당직을 했던 분들하고 식사를 했고 오늘은 이제 최고위원들하고 2기 최고위원들하고 식사를 했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선수별로 해서 다각적인 모임을 통해서 이제 의견을 나눌 거고요. 그리고 야당 대표들과도 이제 홍준표 대표랑 그렇죠. 만찬 일정이 있고요. 6일인가요? 6일이고요. 그다음 8일은 이제 야당 여성 대표들하고 오찬 일정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해운 대표도 날짜는 잡혀 있잖아요. 네, 8일입니다. 예정도 될까요? 네, 뭐 예정대로.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정기국회 오늘부터 이제 여기 시작이 됐잖아요. 정세균 국회의장이 오늘 개사도 하고 그랬는데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첫 정기국회입니다. 여야 모두 뭐 단단히 벼르고 있고요. 뭐 숨겨놓은 뭐 다른 비장의 무기도 있을 것 같은데 공방 뭐 지금 현안 이슈거리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산 문제, 뭐 인사 문제 여러 가지 첩첩삼중인데 첫 정기국회 여야가 임하는 자세 어떻게 보세요? 이번 정기국회는 제가 여태까지 살면서 봤던 어느 국회보다도 상당히 중요한 국회가 될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이제 모두가 예상하듯이 이번에 곧 내년 초에 지방선거와 개헌이 있을 겁니다. 이 개헌을 매개로 해서 현재의 정치권들이 상당하게 요동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방선거와 개헌에서 각 정치 세력은 어떻게 이합집산할 것인가를 이제 고민하겠죠. 고민하려면은 서로 자기와 상대방의 어떤 색깔, 그다음에 상대방 지도부의 리더십 이런 것들을 가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가늠하는 기준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번 정기국회에서 서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서 저기는 색깔이 어떻구나. 저 당의 지도부의 어떤 장악력은 어떻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을 하겠죠. 그래서 이번 정기국회는 상당히 이 의원과 각 당 지도부의 행태 하나하나가 상당히 우리 주목의 대상이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여당 쪽 입장에서는 이제 사당이 계속 이제 집중 포화를 날릴 것 같은데 충분한 이 방패들이 준비가 돼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지난주에 의원 워크숍을 통해서 각 상임위마다 주제를 정했고 1인 1의원이 한 주제에 대한 책임제를 정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각 현안에 대해서 TF팀을 구성해서 이제 2016년도에 대한 충분한 국정감사, 그다음에 2017년 올 상반기 거를 할 텐데요. 저희는 이번에 아무래도 이제 국정농단으로 인한
부패 청산의 과제가 이번 정기국회의 가장 중요한 하두이고 이 문제를 제대로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지난 그 조기 대선 그리고 2016년 겨울과 2017년 봄에 국민들이 그토록 요구했던 정의로운 나라다운 나라를 바로 세우는 것이 이번 정기국회의 이 기준이자 목표라고 보고요. 아마 의원들이 매우 준비를 열심히 해서 국민들에게 고생한 것에 대한 국민들이 고생해서 여기까지 온 거기 때문에 그것을 보답하는 그런 정기국회가 되지 않을까 싶고 그런 노력들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봅니다. 예, 어차피 법안 처리할 내용도 많고 또 야당 쪽에 협조를 구할 부분도 있잖아요. 네. 예, 그렇죠. 예, 국민의당 특히 어떻게 민주당 쪽과 협조가 좀 되겠습니까? 어쨌든 국민의당이 야당이긴 하지만 그래도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하고는 궤를 달리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지지 기반이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가 대표로 이제 새롭게 뽑히고 첫 맞이하는 정기국회고 진두주의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저 그냥 반대나 비판을 통해서는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뭐 당론도 당론이지만 개별 의원들이 소신껏 국정감사를 통해서 제대로 감사를 해야지만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으로서 제도를 한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개별 의원들의 몫이다라고 봅니다. 정기국회에서는요. 그 사연님 이번 정기국회 잘 치르고 특히 국정감사 잘 하면 내년 지방선거에 그 잘한 그 정당, 잘한 뭐 그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돌아올 수 있는 좀 성과물들이 좀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당연하죠. 이제 여당에서는 이제 이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의 그 과거에 있었던 약점들을 들춰내서 그 국정감사의 이슈로 삼으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반면에 야당은 현재 문재인 정부가 지난 이제 기간 동안 현재는 100일이지만 아마 국정감사 한 6개월 동안 해놓은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그 문제점을 파헤치려 할 겁니다. 예컨대 소득주도 성장론, 그 다음에 남북관계에서는 대화 압박 병행론,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의 멋진 그런 대통령 훈시 이런 것들이 과연 얼마나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었는가를 이제 문제를 제기를 할 겁니다. 이제 이것들이 부딪히면서 그 어느 누가 국민의 어떤 이목을 그리고 국민의 감정을 사로잡을 것인가에 따라서 향후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정계 개편 그리고 그 전에 있을 지방선거와 개헌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런 의미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8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이었는데 결국 예산안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6년 만에 뭐 합의 처리되느냐 마느냐 했는데 국민들한테 또 실망을 좀 안겨드린 것 같아요. 이거 좀 비판 좀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안 됐죠?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어저께 처리를 해야지 그 다음 페이지를 넘기는데 지금 어저께 처리가 안 된 이유가 파리 부동산 대책에 대한 것을 뭐 조항을 넣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지금 계속 그 결산 보고서에 넣어야 된다라는 주장을 야당이 한 건데 그건 취지에도 맞지 않고 정상적이지 않은 주장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여당이 사실은 좀 웬만하면 결산 처리를 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합의를 할 텐데 오죽하면 안 했겠냐라는 것을 국민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하여간 파리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 결산 심사 보고서에 넣겠다고 하는 야당의 주장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원내 지도부 간에 하던 협의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이게 있잖아요. 이랬습니다. 변화된 상황에 현재 제도가 맞지 않는 경우인데요. 지금 결산이 보면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쓴 것에 대해서 점검을 하는데 그 이후의 시간이 얼마나 많이 지났어요.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8월 30일까지. 그래서 통상 제가 보면 결산할 때 그 전년도에 있었던 사안에 대해서는 대부분 거론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해에 전반기에 있었던 것들이 이슈가 됩니다. 그거는 뭐 그냥 지금 민주당이 야당할 때 더 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물론 이제 여당 입장에서는 제도대로 2016년 12월 31일까지만 얘기했으면 좋겠지만 사실 뭐 국민들은 별로 관심 없고 야당 입장에서는 또 그게 또 자기들한테 또 도움이 되니까 이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산을요 이게 바꿔야 돼요. 2016년 6월 1일부터 2017년 뭐 6월 30일까지 이렇게 해서 왜냐하면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대체대조표 처리 능력이 예. 이제는 발달했거든 옛날하고 달리. 예. 그래서 이게 바꿔야 되는데 이걸 바꾸면은 지금 같은 안 맞지 않는 아니 그래도 맞지 않는 그럼에도 얘기가 불구하고 지금 나올 차명진 의원님이 얘기한 것을 기준으로 놓고 보더라도 예. 5월 9일 날 대선이 있었고요. 한 달 가까이 있었던 내용은 그냥 그저 그러니까 저희가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그거하고 국정 운영이 딱 한 달 된 거거든요. 문재인 정부에. 아유 아니죠. 6월 30일 기준으로 6월 30일 삼는다면 기준으로 5월 9일 그러니까 이후에 대통령이 그 전에 말씀을 하셨어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하는 문제. 그거는 향후 5년간 500조가 든단 말이에요. 그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그거는 좀 억지죠. 예산 계획서 네. 따져봐야 되고 또 고리 원전에 대해서도 그렇고.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현 민주당 대변인 차명진 전 국회의원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예.